내재 가치가 없는데 성공했으니까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성공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과 모든 어떤 코인들의 내재 가치를 우리가 좀 측정해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강북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더리움은 강남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의 강북 강남이 아니고 그 강남이 발전하기 전에 논밭이었을 때 비트코인은 강북이고 이더리움 강남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과기부 주간에 블록체인 관련 기술 관련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닷컴에서 블록체인과 미래 경제라는 주제로 칼럼도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을 리서치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3년 전에 제가 처음 유튜브 영상 찍을 때, 그때는 제가 한참 그 트레이딩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때는 풀타임으로 한 3, 4개월 트레이딩을 했었고, 원래 코인 분석은 제가 2018년도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코인 관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그런 글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였고, 그래서 코인 분석들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유튜브에서는 이런 트레이딩 기법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뭘로 시작할까 하다가 그렇게 시작했었고요. 사실 그 전에도 사실 유튜브 채널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을 분석하는 그런 걸 올렸어요. 근데 너무 좀 깊이 있게 다뤄가지고 잠깐 올렸다가 이제 채널을 지웠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제가 트레이딩을 좀 많이 했던 시기여서 그런 영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 자산과 암호화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전통 자산하고 크립토 자산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 역사부터 좀 다르고, 전통 자산이라고 하면 뭐 주식부터 우리가 뭐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른 상품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우리 인류와 함께 해온 그런 산업의 어떤 현장 같은 건데, 근데 이 크립토 자산은 사실 탄생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새로운 자산군이고, 그 탄생의 배경을 보면 기존에 없었던, 그러니까 인터넷이 시작되고 디지털 세상으로 변화하면서 생기게 된 또 다른 개념의 자산이거든요. 그 개념이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전통 자산은 디지털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죠. 뭐 오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전통 자산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그거를 뭐 디지털로 일부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 탄생 자체가 디지털이 아닌 거죠. 근데 이 크립토 자산들은 비트코인 자산 자체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질 수도 없고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탄생이 디지털이란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로 탄생했고 디지털로 존재하는, 거기서 탄생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뭐 크립토 자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탄생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완전히 좀 달라야 됩니다. 코인을 리서치하다 보면 많은 정보도 얻지만 그로 인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저도 어렵긴 한데, 이게 저는 이제 분석을 많이 하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하면 깊이 있게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굉장히 매력적이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를 더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제일 많이 본 거 어쨌거나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걸 봤는데, 그것을 계속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더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하고 유사하게 다른 뭐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들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확신이 점점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염려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일단 들어가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투자했던 자산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죠. 근데 뭐 한없이 계속 떨어진다. 그럴 때 이것을 계속 그냥 홀딩할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특히 이쪽 시장에서는 저도 그것을 자국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더라도 다시 이 자산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자세가 항상 필요하고, 기존에 내가 믿었던 생각했던 바를 다시 다 지우는 거죠. 지우고 다시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몇 가지 좀 주의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를 제외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저마다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아니면 뭐보다 낫다, 뭐 그 탄생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장에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가 있어서
그 트렌드를 따라서 처음에는 아직 그 시장이 나오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이 바뀐단 말이죠. 그럼 시장이 바뀌었을 때 실제 그 원래 그것이 추구했던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괜찮은 애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처음에 생각했던 그 어떤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어떤 이 프로젝트가 지지하는 그리고 어떤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확신에 출발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바뀌었을 때도 똑같이 그 가치가 유효한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경쟁사들이죠. 더 나은 경쟁사가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많이 흘렀을 때 이게 정말 뭐 필요한 기술이었는지 아니면 필요한 어떤 뭐 내러티브였는지 아니면 필요한 어떤 변화를 주도할 만한 그게 있는지를 다시 체크해 봐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가격은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없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지지하는 어떤 팀들이 있겠죠. 뭐 VC들도 있을 거고 그것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의 어떤 반응들 뭐 그런 것도 봐야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파운더라고 하는 파운더 팀들이 그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특별히 그게 만약에 프로젝트의 어떤 개발 관련 프로젝트였다면 그런 것들은 뭐 두 가지로 예를 들어 온체인 트랜잭션이라도 그 실제 그 활동하고 있는 내역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개발 같은 경우는 뭐 깃허브라고 하는 그런 데서 그 개발의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활동들이 없고 죽었는지 이런 것도 또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죠.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핫했는데 최근에 어떤 그런 개발 지표라든지 아무런 개발 진척 사항이 없고 뭐 온체인 상의 그 어떤 지표들도 과거 같지 않고 시장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러한 컨셉을 다른 팀이 더 빠르게 더 좋은 컨셉으로 나오고 있다면 그 내가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야 될 시기로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좀 더 이제 기다림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의 내재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보통 이제 이게 내재 가치가 사실 코인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내재 가치라고 하면 사실 그럼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있냐라고 하면 내재 가치가 없거든요. 그 뭐 내재 가치라면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거 그것을 기축으로 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도 그 재밌는 게 이더리움 100세에 보면 비탈릭 부테린이 그 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성공한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없는데 성공했으니까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성공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과 모든 어떤 코인들의 내재 가치를 우리가 좀 측정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재 가치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에요. 그 디지털 자산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 세상은 사실 국가라는 개념이 좀 기존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화폐나 주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보통 국가 아래에 있잖아요.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근데 이 디지털로 넘어가면 국가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지거든요. 뭐 한국인도 똑같이 인터넷 쓰고 우리도 유튜브 하고 미국 사람도 유튜브 하는데 똑같이 유튜브 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미국 회사긴 하지만 우리도 다 똑같이 쓰는 거죠.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세상 자체는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탈중앙화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인터넷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가 그냥 접속하기로 합의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인종이든 뭐 어떤 지역이든 그런 게 다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인터넷 선만 연결돼 있으면 다 되니까. 지금은 뭐 만약에 우리가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을 간다고 하면 화성까지도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렇게 된 게 이제 인터넷인데,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통화 이것이 나와야 된다고 했던 게 비트코인이고, 그렇게 생긴 게 비트코인인데,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그러면 누가 발행할 것인지, 누가 운영할 것인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나? 아니면 한국이 할 수 있나? 아니면 뭐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디지털 화폐를 우리가 만들기로 하면 어느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딱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논의가 이미 사실 암호학자들하고 그런 뭐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떤 화폐를 만들고자 하는 역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고, 그렇게 여러 번 역사를 거치다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탄생 배경이 그러한 어떤 독특한
그 디지털 세상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발행 방식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독특하게 비트코인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따라서 다른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러한 어떤 정신들을 다 계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정신과 또 그러한 어떤 디지털 세상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 디지털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안목이죠. 이런 것을 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래지향이 실제 현실이 됐을 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럼 그런 어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어떤 디지털 세상의 어떤 다양한 뭐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기반 기술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고민들로 나온 것들이 다양한 이제 알트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이 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미래 실현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구현이 되고 빠르게 실현이 된다면 그러한 것들은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으로 내재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ETF 승인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가치가 결국 단단해지고 있는 거고, 사실 비트코인을 정확히 본 사람들은 이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자체는 이미 완성됐고 아무 문제가 없고 굉장히 견고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조금만 공부해보면.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일부들이 이제 예전부터 투자를 해왔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그걸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가격이라든지 뭐 ETF 승인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더 이것을 그러면 이제 한번 신뢰할 만한데 하고 더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이 될 거예요. 그 시작이 이제 ETF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인식들이 계속 바뀌어 나갈 겁니다. 예, 계속 지금도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최근에 본 게 인상 깊었던 게, 이마트에서 그 비트코인 도시락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 보면서, 사실 그 이마트에서 나온 거는 그 대기업이잖아요. 네. 대기업이 이런 비트코인을 어떤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죠. 그렇죠. 굉장히 그 기업 이미지에 타격도 있고 인식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어떤 정부의 어떤 눈치도 보이고. 근데 이것을 그렇게 브랜딩하고 마케팅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많이 변했구나. 많은 대중들이 여전히 지금 뭐 의심과 또 반대의 의견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로 자꾸 바뀌고 있거나, 그래서 완벽한 시스템인데 결국에 대중들의 대부분의 인식이 다 바뀌게 되면 그때는 더 이제 신뢰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코인에 이제 막 입문한 초보자라면 어떤 것부터 공부하면 좋을까요? 일단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일단 투자를 조금 해야겠죠. 그래서 소액이라도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금액 아니더라도 거래소에 가입해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를 조금 사는 거죠. 왜냐하면 사야지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야 됩니다. 많이 사라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가야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돈을 이거는 그냥 없는 돈 많이 넣지 마시고 그냥 경험 삼아 해본다 해서 돈을 넣으면 관심이 생겨요. 그렇게 관심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는 이제 비트코인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공부를 하시고,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건 사실 비트코인 백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서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를 공부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일 좋은 공부고,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고 비트코인 백서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정도까지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개인 지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지갑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한번 보내서 이게 진짜 그런 건지 한번 경험도 해보시고, 이더리움도 한번 보내서 경험해보시고 하는데, 그 개인 지갑을 만들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내면 이제 돈이 들죠. 근데 그게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또 여기는 그 개발자를 위해서 테스트 토큰 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데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테스트 토큰 있고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테스트 토큰 있거든요. 그런 것들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지갑을 만들어서 넣어보면 똑같이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기 돈으로 사기 좀 어려우면
그 테스트 토큰이라도 이렇게 해보는 게 좋고, 더 좋은 거는 사실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옮겨가는구나, 그래서 내 지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을 해보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의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는 게 괜찮은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강북, 이더리움은 강남에 비유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가장 큰 질문이, 지금도 뭐 논란이 많은데, 뭐 비트코인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뭘 사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무엇이 더 좋은지 뭐 이런 질문도 하죠. 그래서 근데 그 두 자산은 좀 생태가 좀 달라요. 다르게 이해해야 되고,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비트코인은 강북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더리움은 강남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의 강북 강남이 아니고 그 강남이 발전하기 전에 논밭이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은 강북이고 이더리움 강남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서울 초기인데, 그게 또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이 디지털 자산을 만든 어떤 역사적인 근원의 코인이에요. 이미 완성이 됐고 더 이상 여기서 발전할 게 없어요. 이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그런 것들은 다 강북에 있잖아요. 광화문이라든지. 그 광화문을 강남으로 옮길 수가 없죠. 강북에 있는 어떤 서울의 어떤 탄생에 굉장히 역사적이 많은 것들, 그걸 강남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찐 부자들은 또 강북에 또 많이 있죠. 물론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강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과거에 올해부터 투자해 오셨던 비트코인, 흔히 고래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그냥 계속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초반에 발견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굉장히 많은 부자들은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잖아요. 어느 정도 부를 이루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큰 변화를 이렇게 하고 싶진 않죠.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그 좋은 데서 그냥 있는 거죠. 약간 비트코인이 그런 느낌이고, 이더리움은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이거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강남에 이제 땅 다 깔고 막 건물도 올라올 때 막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강북에서는 뭘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굉장히 개발이 어렵죠. 막 전체를 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은 다 밀고 그냥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이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 위에서는, 그래서 그 좀 시스템으로 보면 비트코인 완성이 됐고, 그건 그냥 화폐로서, 디지털 화폐로서, 기축통화로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 위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이제 막 시작됐고, 이외에서는 막 여러 가지 뭐 뎁이라고 하죠. 뎁, 뭐 디파이,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막 올리고 만들 수 있거든요. 올리다가 없어지기도 하죠. 막 건물을 올렸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그런 빌딩들을 막 올리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땅 파고 상하수도 깔고 막 도시 계획하면서 이 밑에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아직 위에 올라온 게 없어요. 몇 개 올라와 있는 게 있지만 초기 개발에 그냥 몇 개만 그냥 올라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향후 이더리움의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 자산을 좀 구분하시면 좋고, 그래서 뭐 비트가 좋냐 이더가 좋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좀 젊고 열심히 막 일하고 이런 분들은 강남을 선호하잖아요. 여기서 한복판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부도 이렇고 나이가 들고 좀 여유 있게 보내고 싶어 하면 강북의 어떤 좋은 주택에서 거기서 여유 있게 지내고 싶겠죠. 그래서 그러한 좀 차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개발하기 좋은 체인이라 그런 걸까요? 예, 맞습니다. 이더리움 위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뭐 저만의 토큰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더리움 위에서는 뭐 1분이면 제 토큰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토큰을 이더리움 위에서는 1분이면 만들어요. 근데 비트코인 위에서는 그런 토큰을 만들려고 하면 그 자체가 이제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 위에서 어떤 내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으면 그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데, 비트코인 위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굉장히 한계가 많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이 이더리움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위협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그런 어떤 플랫폼이죠. 그 위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 플랫폼의 어떤 시초였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은 디지털 화폐의 시초는 비트코인이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 능가할 수 없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방향이 달랐죠. 디지털 화폐가 아니고, 나는 여기 탈중앙화된 인터넷 세계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든 최초의 그 탈중화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더리움에서 모든 개념들이 다 새롭게 탄생을 했어요. 뭐 NFT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으로 그런 개념들이 뭐 디파이, 뭐 예금 상품, 뭐 탈중화된 거래소 이런 것들이 다 이더리움에서 다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탄생되고 나서 다른 유사한 체인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좀 더 빠르게 아니면 뭐 좀 더 개선되게 이런 개념을 놨기 때문에 그것이 더 빠르고 더 좋고 더 괜찮을 수는 있지만 이더리움의 그 시총을 넘어가긴 힘들 거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더가 비트를 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장기 투자를 한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기 투자를 만약에 초보자가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내가 최소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최소한 1년 정도 1년 정도는 내가 1년은 투자해보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변동성을 내가 좀 견뎌내면, 그리고 이더리움이란 자산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알트코인 섹션들로 넘어가도 되는데 대부분은 이 변동성을 잘 견뎌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변동성이 제일 적고 이더는 비트보다는 더 큽니다. 더 크고 그 밑에 알트들은 더 크기 때문에 뭐 상승폭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다들 상승폭 보고 들어가는데 이 하락폭은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들어갈 때는 이 하락폭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초보가 한다면 비트 이더를 해보고 내가 이 하락폭을 견뎌낼 수 있으면, 그리고 견뎌내고 수익을 실현했으면 그때는 다른 알트들도 좀 이렇게 접근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반감기, 현물 ETF 승인 등이 있는 2024년 비트코인의 전망은 어떨까요? 올해 전망은 시장이 사실 원래 반감기 이슈로 항상 장이 다시 좋아지는 게 지금까지 패턴이었고 그것이 다시 실현이 된 거죠. 됐는데 올해는 독특하게 ETF가 이 시장에 같이 들어오면서 그 반감기 효과보다 더 시장이 좀 크게 열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생각보다 좀 빨리 비트코인이 장을 좀 많이 회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시기를 몇 번 지나왔으니까 겨울이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장이 좋아지니까 사실 좀 당하긴 했는데, 그래서 많이 좀 급격하게 오른 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역량에는 이제 ETF 승인이 있으니까 새로운 변수죠. 그래서 그 새로운 변수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 ETF 시장이 됐다는 것은 전통 자산에 많이 편입을 한 거기 때문에 전통 자산들이랑 같이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미국의 어떤 연준의 어떤 결정들, 금리 인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최근에 또 중동 전쟁 이슈도 있죠. 이런 변수들이 더 크게 생긴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시장이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통 자산을 투자하는 많은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재미를 봤다면 이제는 그렇게 쉽게 재미를 보기엔 좀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장이 여전히 연말까지 그런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꽤 있고, 그리고 반대로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어떤 전쟁의 이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장 자체가 또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염려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이 항상 반감기를 기점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을까요? 사이클은 반복은 돼요. 반감기라는 메커니즘은 사실 그 비트코인은 이 탈중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발행 주체가 사실 채굴자들이고 채굴자들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비트코인을 그럼 누가 운영하냐? 그 채굴자들인데 채굴자들이 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뭐 저도 될 수 있고 뭐 여러분들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채굴을 했을 때 최소한의 그 마진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채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의 어떤 보상인데 그게 이제 반감기 메커니즘에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반감기 기점으로 어떤 채산성과 어떤 채굴 시장의 변화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영향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비트코인 50개씩 줬다가 그 다음에 25개, 그 다음에 12.5개, 그 다음에 6.25개, 지금 3.12로 완전히 계속 줄었잖아요. 이제 더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최소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감기와 이 채굴 시스템은 비트코인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트코인의 마지막에 어떤 저항 가격이 거죠. 그래서 저항 가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반감기가 지나갈 때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인데, 그게 이제 과거처럼 막 드라마틱할 것 같진 않고, 그게 이제 좀 변동폭이 많이 주는 거겠죠. 줄다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패턴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크립토 윈터를 이겨내는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크립토 윈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리스크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크립토 윈터가 왔을 때 그게 이제 언제 어떻게 올지를 잘 모르죠. 그게 알 수는 없지만 크립토 윈터가 왔을 때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자산을 좀 사실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봤으면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뭐 진짜 뭐 손절을 해야 되면 손절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남아있대. 그렇지만 뭐 자산을 이제 배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뭐 1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한 5개는 일부 좀 정리해서 현금화를 해서 좀 시드를 가지고 있다가 이 5개는 그냥 계속 가져갈 거, 어차피 뭐 10년 20년 가져갈. 그렇게 이제 자기의 자산을 좀 사전에 좀 세팅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비트코인을 만약에 모아간다면, 투자하고 또 모아가고 한다면, 어떤 비트코인들은 10년 20년 30년 가더라도 괜찮은, 그건 자기의 자산에 따라 다른 거겠죠. 없어도 되는 돈이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없어도 되는 돈은 그냥 놓고 계속 우상향 할 거기 때문에 잊고 가져가는 거고. 근데 보통 투자자들이 다 없어도 되는 돈 가지고 투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하는 분도 있고, 뭐 어느 정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겨울이 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결국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용 범위를 계산해서 그 가용 범위에 있는 돈들은 좀 빼는 게 좋죠. 그래서 현금화를 해놨다가 어차피 다시 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크립토 겨울이 왔을 때 그 끝까지 보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자금을 좀 정리해서 그 시장이 왔을 때는 이제 그때는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해보고, 크립토 그 겨울에는 할 수 있는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 에어드랍 같은 작업들, 그런 것들을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하는 에어드랍 작업들은 크립토 겨울에서 살아남은 크립토 어떤 프로젝트들은 다 괜찮은 프로젝트들이에요. 그 겨울을 견뎌냈으니까. 그때 에어드랍 작업들을 해놓은 것들은 또 굉장히 괜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해지를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해치 자산이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장이 안 좋으면 해치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뭐 멍하니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은 뭐 실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에어드랍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겨울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 관리는 제가 시장에서 보니까, 일단 이 크립토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원칙은, 제가 이거를 사람들이 다 단기간에 다 끝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단기간에 끝내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지나보면 끝낸 것 같은데 다시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작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 돈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못한다는 말은 그 돈을 감당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리스크 관리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 관리 없이 과거에 그 시드가 작을 때 막 투자했던 방법을 시드가 늘어났을 때도 똑같이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내가 시드가 뭐 1,001억일 때 1억에서 10억 가는 거는 막 좀 레버리지도 쓰고 막 다양한 방법으로 운이 좋게 10억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서 100억 가겠다 하면 100%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스크 관리가 이제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를 1억에서 10억 갈 때 10억 가서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이제 습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해서 내가 얼마 수익이 났을 때는 얼마 이제 현금화를 하고, 또 손절 구간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손절도 해야 되고, 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크립토 겨울이 올 것 같은데, 아니 왔는데 그때 과감하게 또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서 계속 이제 자산을 계속 관리하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은, 보통 우리가 포지션과 무포지션이라고 하죠, 트레이딩에서 하면. 그래서 무포지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가 들어간 시드가 있는데 시드를 그냥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보면 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욕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게 주기적으로 자기를 좀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가야겠다고 체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히 상승장 때 위험합니다. 상승을 계속 하고 있으면 더 상승할 것 같거든요. 더 벌 것 같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그러려면 이제 절에 들어가야겠죠. 그런 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안 된다는 걸 알고 어떤 원칙을 세워서 계속 자기를 이렇게 검열을 해야 되는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의도적으로 좀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코인 투자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할까요? 그 퍼센트는 사람마다 결국 다른데 내가 어떤 쪽에 주력하는지에 따라서 크립토 자산을 100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일부만 가져갈 수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이대별로도 다른 것 같고 투자 스타일도 다른 것 같고 생활 습관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떤 분들에게는 100이어도 괜찮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한 뭐 50이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5에서 10 정도만 필요한 분들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고 저는 뭐 0부터 100까지 다 열려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뭘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이 나왔고 그 이후에 알트코인이 많은데 여전히 그 인프라라고 하죠. 그 이더리움은 인프라를 만드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시장은 아직 발전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 시장, 뭐 이더리움을 포함한 레이어 1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프라 시장에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그 위에서 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강남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 거죠. 강남이 밑에 도로 깔고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 다 세팅해야 건물을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밑에 그 기반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지 그래서 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되고 그 중에 이제 대장주가 이제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도 그것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더리움이 있는데 그게 올해 레이어 2들이라고 하죠. 이더리움이 이제 어떤 속도라든지 확장성이 좀 한계가 있어서 그 위에서 이제 레이어 2들을 올려서 이것을 이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수도권으로 이렇게 좀 분산하는 거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지금 발전하는 단계니까 근데 이더리움 말고도 다른 그런 그 인프라를 만드는 코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올해 핫한 키워드는 어떤 섹션별로 있는데 그건 올해의 키워드들은 해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뭐 디핀이라든지 어떤 우리 현지에 쓰고 있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것하고 어떤 연계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죠. 뭐 자동차하고 붙여가지고 AI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자동차에 어떤 뭐를 달면 막 보상을 해줍니다. 그 자동차를 이제 주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관리해서 정보를 주면 AI 학습 데이터에서 주는 뭐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핀들도 있고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 플러스 뭐 AI도 올해 핫한 키워드고 그런 키워드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크립토가 실물 경제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래에는 무조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앱들을 다 쓰잖아요. 스마트폰 앱들을 쓰지만 뭐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뭐 최초에 만든 아이폰에 뭐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을 때 처음에 다 미친놈이라 그랬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걸 왜 하냐. 그 전에 그 PC도 그랬어요. PC가 원래 그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원래 컴퓨터는 어떤 한 방을 꽉 채운 엄청난 큰 거거든요. 근데 그 큰 컴퓨터를 그 퍼스널 컴퓨터, 뭐 데스크탑 PC라고 하죠. 데스크탑 위에 올린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큰 건물을 위에 올린다고 하니까 그걸 왜 그렇게 올려 이렇게 아유 살기 좋은데 왜 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어떤 혁신가들이 해서 했단 말이에요. PC로 만들어냈고 그걸 이제 손안에까지 이제 와서 이거 없이 이제 못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결국에 그럼 디지털 화폐. 그 디지털로 어떤 자유롭게 경제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남아 있는 숙제인 거예요. 그것들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이더리움의 어떤 이더리움 같은 거, 비트코인이라는 통화가 있고 그거를 자유롭게 이제 활용하려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뭐 지갑에서 주고받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뭐 친구한테 자유롭게 보내거나 그걸 또 활용하거나 그걸 뭐 예금 상품에 넣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비트코인이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들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아직 우리가 경험을 못 했는데 물론 일부 그 딥하게 하는 분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일반인이 하기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쉽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이제 그때 돼서야 이제 좀 이게 그 얘기구나. 그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디파이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파이가 뭐냐면 뭐 디파이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셜 해가지고 탈중화된 어떤 금융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우리가 금융 시스템 하면 은행이 있죠. 은행은 은행이 돈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화된 은행에 돈을 넣고 은행이 대신 관리해줘서 뭐 예금도 하고 대출도 하고 그런 예금을 담보로 해서 은행이 또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금융 산업인데 이 디파이는 뭐냐면 그 은행이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코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코드를 만듭니다. 은행 상품이라는 코드를 만들어요. 그럼 그 코드가 존재하고 그 코드를 그러니까 탈중화된 환경에서 채굴자들이 그 코드를 다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은행이 채굴자들을 뭐 수십 수백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운영을 해주고 그것이 항상 그 프로그램 된 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라는 사람이 그 코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도 코드로 되어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코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디지털 자산이니까 실제 코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더리움 자산을 어떤 누군가가 만든 이 디파이라는 어떤 하나의 프로덕이 있어요. 여기에 보내면 돈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많은 사람이 보낸 이더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돈이 모이면 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더가 모여서 이 돈이 모였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도 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10이더를 맡기면 내가 맡겼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디파이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다양한 코인들이 있으니까 이 코인들을 서로 자유롭게 교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코드상에서 존재하는 거고 이것을 중앙에 어떤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개인이 개인 지갑에서 돈을 보내고 개인이 받고 이것을 누군가가 중간에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코드가 알아서 승인해 주고 알아서 보내주고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내가 내 지갑에 있는 이더리움을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디파이 상품에 보내면 내가 알아서 보내고 내가 또 알아서 찾고 근데 은행에서는 누군가 그걸 중간에 해줘야 되잖아요. 뭐 직원이 해주든 시스템이 해주는데 이것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코드에서 그래서 코드에서 누군가 입금하고 또 대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제 되는 거죠. 은행이 그 소익을 가져가는데 네네. 이거는 내가 하니까 더 많은 이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금 상품인데 그건 코드로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만 힘들지 만들고 배포하면 그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도 안 들어요. 그리고 탈중화된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예금이 거기 모이면 그것을 이제 교환할 때 비용이 그 최소한의 비용 그게 이제 채굴자들이 채굴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더리움의 채굴자들이죠. 그렇게 채굴할 때 드는 비용을 채굴자들한테 일부 수수료를 주고 그러면 굉장히 그 범위가 많이 남겠죠. 그 남는 범위들을 가지고 다양한 금융 이제 플랫폼들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자와 더 많은 어떤 대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이야기하는 게 그 탈중화된 환경에서 어떤 중간에 제3자의 역할을 없애자라는 건데 1대1로 거래를 하는데 중간에 투명한 상태로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그것이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문제가 없다면 굉장히 어떤 인류사에서 가장 큰 어떤 혁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혁신의 상품이 사실 비트코인이었고 근데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더리움은 그것을 화폐로만 하지 말고 뭐 예금 상품도 만들고 우리가 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면서 해보자 뭐 이런 컨셉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디파이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디파이 쪽 섹션은 그 컨셉은 좋지만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디파이는 여전히 그 코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디파이 상품 중에 그 상위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검증의 상위에 한 뭐 랭킹 10위 정도까지 괜찮은 디파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새롭게 나오는 것들은 그 코드의 취약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상품이 새로 나왔을 때 어떤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굉장히 많이 주죠.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있으면 여기는 뭐 대부 업체 정도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그렇게 이제 보물 수 있죠. 근데 이제 수익률은 높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상위에 있는 디파이 상품들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해킹 당한 적이 없고 건재한데 그런 데는 수익률이 좀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금융시장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좀 더 높고 그렇게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만약 이더리움이 있다면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런 디파이 상품에 예치를 하면 거기서 이제 높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디파이로 뭐 수익을 많이 받다 하는 게 그런 케이스인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 상품이 괜찮은지를 봐야 되고
괜찮은 거라면 왜 괜찮은 건지도 좀 검토해 봐야 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유튜브에서 투자 심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인들의 심리가 가격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 투자 시장은 결국에 그 시장을 전체를 보면 우리가 뭐 기관들도 투자하고 뭐 VC들도 투자하고 뭐 월스트리트에서 투자하고 월가도 다 이제 개인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보면 이 기관하고 개인 이렇게 구별을 하는 그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관도 들어가 보면 로봇이 하는 게 아니고 다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개인 중에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그 전문가들도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투자를 할 때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들어가서 자기 실적이 돼야 자기가 올라가고 하니까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일단 개인으로 봐야 되는 거고 투자 시장 자체가.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언제 투자하는지를 보면 결국 이제 심리가 좀 좋을 때 투자를 하게 되죠. 시장에 호재도 없고 아무 좋은 것도 없고 아무 발견한 게 없는데 누가 투자를 해요? 아무도 안 하죠. 호재와 어떤 좋은 근거, 어떤 낙관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 어떤 영향을 주냐면 그 긍정적인 그 감정의 그 신호를 주거든요. 어떤 잘 될 것 같은. 그래서 사람이 그런 심리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이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그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의 그런 심리, 좋아질 거야, 좋다, 이 시장이 더 기대가 돼. 그런 심리가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차트가 올라간다는 것은 일단 사람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뭔가 좋을 것이다라는 그게 이제 반영된 거고, 물론 그 반대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렇다면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힌트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차트가 올라가면 저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구나,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트가 떨어지면 기분이 이제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기분이 좋고 안 좋고를 봤을 때 사람들은 그 진짜 전문 트레이더들, 아주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오래 살아남은 트레이더들, 그들은 기분의 영향을 받겠지만 그걸 최소한으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한다 그래요. 로봇처럼 봇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봇의 한계는 제가 보니까 봇 투자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그런 트레이딩 시스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 봇은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람이 좀 개입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그 투자의 차트에 사람들이 지금 반응이 어떤지 그것을 보고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내가 진입한 시점과 빠질 시점을 좀 결정하는 데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투자할 때 내가 매수를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분을 좀 제거하고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들이 있죠.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흥분해 있구나, 좋아하고 있구나, 이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들어갔다가는 진짜 전문 트레이더들, 진짜 그 큰손들에 의해서 이제 역으로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감정보다는 좀 더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제 트레이딩을 할 테니까요. 초보자 입장에서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초보자가 그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고, 그래서 딱 하나는 원칙을 일단 세워야 돼요. 근데 초보자들은 대부분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심리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이 좋아지면 더 사고, 장이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결국에 손실 보고 이제 공포장에서 완전히 손실 보고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실현 목표도 없고 손실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는 게 초보자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있다고 하더라도 안 지켜요. 해놓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반드시 정해야 되고 그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 원칙은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예를 들어 내가 뭐 단기로 6개월 투자하겠다면 좀 수익과 손실 구간이 다를 수 있겠죠.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투자한 사람도 있고 2년 투자한 사람도 있고 정해야 돼요. 10년을 할지 아니면 이것을 나는 내 자손들한테 물려줄 거야.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손들한테 물려줄 거야 라는 계획을 했으면 손절 구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손한테 물려주면 되니까. 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내가 언제까지 얼만큼 가져갈 건지, 언제 수익을 실현할 건지, 장이 안 좋아지면 언제 빠질 건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정해놓고 그 시기가 왔을 때 그럼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투자 원칙을 세우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일단 원칙을 만들려면 이 투자에는 그 제일 어려운 게 감정이에요.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5천만 원이 버는 사람인데 한 달에 뭐 100만 원의 돈이 있다고 가정해요. 그 중에 한 50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100만 원의 여윳돈에서 50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5천, 연봉 5천이라면. 그럼 그런 50 정도 투자하는 사람은 그 정도 돈이면 투자할 때 자기 감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근데 이제 100이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100까지 하면 더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00의 여유가 있는데 10만 원만 투자해요.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적정선을 본인이 정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투자 범위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 투자 자산의 영향을 받을 만한 범위를 일단 투자를 해보면 그렇게 넣었을 때 자기의 스타일을 파악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장이 조금 올라도 막 흥분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떨어져도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엄청 올랐는데도 뭐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엄청 떨어져도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돈을 좀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넣어서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수익 실현도 한번 해보고 실현했을 때 어떤지 그리고 손절했을 때 어떤지를 경험해보고 그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록할 필요는 없는데 제 생각에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그것을 계속 매매 기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록하면서 자신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파악해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고 이런 스타일일 때 이렇게 해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좋더라. 그러면 그러한 것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매매 원칙을 만들고 매매 원칙이라는 게 사실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도 시장에 따라서 이걸 또 원칙을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걸 계속 고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었지만 또 시드가 늘어나고 투자 금액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할 때랑 1억이랑 10억이랑 100억이랑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다 단계가 다르잖아요. 1억대 했던 거를 10억대 가져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원칙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큰 줄기에서는 원칙이 있고 그것을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시장에 따라서 내 성향도 또 바뀌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자꾸 이제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다. 코인 투자에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현재 500만 원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만약 500만 원이 있다면 뭐 제 친구라면 한 100만 원은 이제 비트코인 넣어보고 100만 원은 이더리움에 넣어서 트레이딩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뭐 국내 업비트도 괜찮지만 업비트에 넣어서 해외 뭐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 넣어서 트레이딩을 좀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선물인데 레버리지 쓰지 않고 선물로 하면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상승장일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고 하락장일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트레이딩의 기본이죠. 그래서 트레이딩 기본인 그 시장에 상관없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법을 어느 정도 이제 그걸 계속 하지 않더라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레버리지 없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습 삼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100만 원 투자를 해서 트레이딩을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이 내가 맞다면 트레이딩을 계속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 300은 100만 원 이더리움을 지갑에 넣을 수 있어요. 지갑에 넣어서 이더리움 디파이 상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레이어 2들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레이어 1 이더리움 가스비가 비쌌는데 레이어 2들은 이렇게 비용이 많이 절감이 돼서 이더리움 위에서도 예금 상품이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는 거죠. 예치도 해보고 대출도 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익이 나는지 100만 원 해서 넣어봤는데 150만 원이 돼.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돈은 또 다른 레이어 1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코인이라든지 뭐 요즘 뜨는 섹션들 그런 것에 일부 좀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경험 삼아.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자산을 쭉 배분해 보고 나서 내가 어느 쪽에 투자 스타일이 맞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 예금 상품에 넣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쪽은 자료가 많이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하는 게 또 되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공부가 맞으면 그쪽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내가 이 주식 시장하고는 다르게 이 코인 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섹션 널려서 해보고 만약에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 무료 주는 에어드랍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경험을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죠. 돈을 넣기 전에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 무료로 테스트넷 토큰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왜 있냐면 프로젝트들이 런칭하기 전에 프로젝트들이 어떤 검증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래 그래서 전통적인 개발에서는 내부에 개발팀이 있어요. 개발 다 끝나면 그 품질 테스트 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테스트를 엄청 해요. 그런 테스트 과정인데, 이쪽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다 공개된 거니까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것을 대중들한테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넷에 참여하세요. 참여하시면 당신네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 프로덕트를 검증해 줬으니까 그 대가로 보통 에어드랍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를 했을 때 새로운 프로덕트 내가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이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 트렌드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적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잘 돼서 많이 주면 에어드랍으로 돈도 벌고 굉장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이게 맞으면 이쪽 시장도 계속 이제 공부해 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에어드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 유튜브 채널 데니월드로 오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에어드랍 그 영상들이 있어요. 제가 가이드를 올려놨으니까 그런 것들 보고 하실 수 있고, 뭐 일부 어떤 에어드랍들은 예치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돈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에 최근에는 계속 올렸던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4월 달에 해볼 만한 에어드랍, 5월 달에 해볼 만한 에어드랍을 지금 1월부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올렸으니까 5월에 해볼 만한 에어드랍을 제가 블로그에 링크를 쭉 올려놨어요. 설명 아주 친절하게 하진 않았는데 그걸 이제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리스트들을 한 번씩 해보면서 이게 이런 시장이구나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엄청난 돈으로 여러분에게 큰 에어드랍이 있을지 알지 모르니까 기대감에 이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드랍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 비유하면 스타트업 회사인데 주식 시장에 ICO를 하기 전에 네. 전 단계에 이제 뭔가 테스트 단계에 네. 참여를 하면은 네. 우리의 주식을 주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하고, 사실 비트코인도 초기에 그 비트코인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 모를 때 한 분이 그 비트코인을 에어드랍을 막 해줬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 포셋이라고 하는데, 수도꼭지 사이트에서 자기가 채굴을 한 것을 비트코인을 그쪽에 넘겨서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알게 모르게 거기서는 채굴 하지 않고 클릭만 하면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클릭만 하면 비트코인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에어드랍 기원은 비트코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채굴해서 비트코인을 알리기 위해서 그 포셋이라는 수도꼭지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줬고, 거기에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서 나중에 다 고갈이 됐죠. 야,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에어드랍의 기원이고,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이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 기원을 따라서 홍보,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를 좀 검증해 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초기 시장이니까 이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에어드랍을 많이 하고 있죠.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은 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멀리 보면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또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또 더 상승할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좀 멀리 보시고, 내가 긴 관점에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비트코인 포함한 어떤 알트코인 시장들도 이렇게 하나 둘씩 해보면서 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어떤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네,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 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네, 17일 이미 지났죠. 네,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경매 생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 물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두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